화승총. 어느 해 겨울방학, 친구인 하야시 이치로가 나에게 한 통의 초대장을 보냈다. 동생인 지로와 함께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와서 매일 사냥을 하며 지내는데 두 사람만으로는 따분하니까 시간이 괜찮다면 놀러 오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A산 기슭에 있는 S호텔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호텔 봉투였다. 긴 겨울방학을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몰라서 울적한 나날을 버거워하며 넌더리를 내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가 무척이나 반가웠던 나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곧바로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하야시가 평소 아웅다웅하던 배다른 동생과 함께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다치바나를 꼬드겨 둘이 함께 가기로 했다. 전날 내린 비가 시원스레 거친 화창한 12월의 따뜻한 날이었다. 딱히 꾸밀 필요도 없던 우리는 말이 여행이지 아주 단출하게 달랑 맨 몸만 열차에 실으면 그만이었다. 그게 자신의 취향인지 이날 다치바나는 교복 위에 소매 없는 외투를 걸친 얄궂은 차림으로 객실 구석에 몸을 푹 파묻고는 에드거 앨런 포의 갈가마귀인지 뭔지를 읊조렸다. 외투 밖으로 삐죽이 나온 한쪽 팔꿈치를 창틀에 얹고 흘러가는 바깥 경치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끔찍한 괴물새의 시를 읊조리는 그의 모습이 내 눈에는 어쩐지 굉장히 신비롭게 보였다. 약 3시간 뒤 기차는 A산 기슭역에 도착했다.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터라 역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우리는 곧장 역 앞에 서 있던 차를 잡아타고 호텔로 갔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해준 사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야시 씨 말씀이십니까? 동생분은 어디 나가셨고요. 형님분은 뒤쪽의 별관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낮잠이라? 네, 매일 낮에 잠시 주무시거든요. 별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별관은 본관에서 뜰을 사이에 두고 20m가량 떨어진 외진 곳에 외따로 서 있는 작은 서양식 건물이었는데 본관에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방 앞까지 우리를 안내한 사원은 주무실 때는 항상 안에서 문을 잠그시기 때문에 하고 말하면서 닫힌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두드렸지만 그래도 하야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어이, 하야시, 일어나! 이번에는 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보았다. 이 정도면 아무리 쿨쿨 자더라도 깨지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치바나까지 합세해서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여전히 잠에서 깰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왠지 불안해졌다. 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봐, 아무래도 이상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다치바나에게 그렇게 말하자 다치바나도 비슷한 상상을 했는지 사원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야시가 이 방에서 자는 게 틀림없습니까? 네, 그야 뭐 문을 안에서 잠가 놓았으니까요. 다른 열쇠는 없나요? 있어요.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까지 두드리는데 일어나지 않다니 이 예산일이 아닌데 어쨌든 열쇠로 열고 안을 살펴보자고. 사원은 본관으로 돌아가 열쇠를 가지고 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맨 처음 다치바나가 달려들어가 입구 맞은편 정면의 벽 쪽에 있는 침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는 아! 하고 작게 비명을 질렀다. 침대 위에는 조끼 하나만 걸친 하야시 이치로가 왼쪽 가슴에 관통 총상을 입고 누워 있었다. 생생한 선혈이 조끼 위로 흘러 흰 시트를 붉게 물들였고 아직 마르지 않아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나는 이 예기치 못한 하야시의 모습을 보자 생각을 할 여력조차 없어서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멀거니 다치바나의 행동만 지켜보았다. 한동안 몰라보게 비워내버린 하야시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다치바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참혹한 사태에 놀라서 입만 뻐끔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새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서원에게 어쨌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시킨 다음에 침대 옆을 떠나 새삼 방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별관은 외딴 서양식 건물이었는데 방 구조를 대강 설명하자면 동쪽과 북쪽은 벽, 그리고 그 한 모퉁이에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침대와 나란히 옷장이 배치되어 있다. 그 정면으로 맞은편, 그러니까 북서쪽이 이 방의 유일한 입구이며 긴 복도를 통해 본관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남쪽에는 2개의 창이 있고 그중 서쪽 창 밑에는 커다란 책상이, 그 위에는 묵직한 책꽂이가 있으며 책꽂이에는 외국 서적 몇 권이 꽂혀 있다. 그 책꽂이 옆에는 특이하게 생긴 원형 유리 꽃병이 받침대 위에 얹혀 있고 그 꽃병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앞에는 구닥다리 엽총 하나가 나뒹굴었다. 그 밖에는 펜과 잉크,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있는 전부였다. 책상 앞과 옆에는 구색에 맞춰 2개의 의자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창은 양쪽 모두 불투명 유리였는데 어쩐 일인지 책상 앞에 창이 반쯤 열려 있어서 그 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잔뜩 들이쳤다. 다치바나는 한동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앞에 반쯤 열린 창 쪽으로 다가가더니 목을 쑥 빼고 창밖을 바라본 다음 책상 위에 놓인 엽총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다음으로 봉투를 들어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옷주머니에서 시계 체인에 달린 자석 나침반을 꺼내어 한번 보았다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어 하늘을 보고 또 가만히 책상 위를 응시했다가 고개를 돌려서 방구석의 침대 쪽을 보기를 몇 번인가 반복했다. 그때 본관 쪽에서 복도를 걸어오는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치바나는 갑자기 허둥대면서 주머니에서 꺼낸 연필로 황급히 책상 위에 엽총의 위치와 꽃병의 위치를 표시했다. 반쯤 열린 창에도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연필로 표시했다. 잠시 뒤 사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 일행이 사건이 터진 방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제복 경관의 순경, 양복 차림의 형사와 경찰의, 그 뒤에는 호텔 사장과 우리를 맨 처음 이 방으로 안내해준 사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경찰의와 형사는 들어오자마자 곧장 침대 쪽으로 걸어가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조사를 했다. 보고 있자니 형사가 시체의 가슴 언저리에서 체인이 달린 휘중시계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누구애랄 것도 없이 1시 반에 당했군 하고 중얼거렸다. 총탄을 맞고 시계바늘이 1시 반에서 멈추었던 모양이다. 형사가 시체를 조사하는 사이 경찰은 사환을 불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지? 그래 자네는 총소리 같은 건 못 들었나? 그러고 보니까 점심때 지나서 뭔가 큰 소리가 들린 듯도 한데요. 이 뒷산에서 하루 종일 총소리가 들리는 터라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이 책상 위의 총은 화승총인 모양인데 피해자의 물건인가? 하고 물었다. 화승총이란 노끈에 불을 붙여서 화약을 저음화해서 탄화를 발사하는 옛날 소총을 말한다. 경찰은 이렇게 묻더니 화승총을 들어 총구를 코에 댔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나는군.
아, 그거 말인가요? 그건 이분 동생분 건데. 호텔 주인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동생? 네, 지로 씨라고 역시 저희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데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마는 본관에 방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저 총은? 경찰은 몸을 반쯤 틀어서 침대 위를 가리켰다. 겨우 손이 닿을 만한 높이의 벽에 최신형 연발총이 걸려 있었다.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나는 그때까지 그 총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건 형님분의 총인데요. 그 총을 들고 매일 뒷산에 사냥을 하러 가셨지요. 그때 시체 옆에서 떨어져 창밖을 바라보던 형사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저거다 하고 외쳤다. 그 소리에 나도 형사 뒤에서 창 밑을 보았더니 어제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뜰에 남학신 자국이 짙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형사는 자기 짐작이 맞았다는 듯이 경찰 쪽을 돌아보며 일장 연설을 했다. 이 범행 경로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군요. 범인은 피해자의 낮잠 습관을 알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가 잠이 들 무렵에 이 창 바깥으로 몰래 다가와서 조용히 이 창을 열고 그 화승총으로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 총은 책상 위에 놓아둔 채 도주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일상을 아주 잘 아는 자를 모조리 조사한다면 범인은 금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우당탕하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젊은이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바로 지로였다. 들어오자마자 침대 위에 있는 형의 시체 쪽으로 눈길을 보냈는데 그 얼굴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웬일인지 지로를 보자 갑자기 내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와서는 안 될 장소에 그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단 한 사람을 향해 내 놈이 바로 범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가? 화승총은 지로의 것이며 창밖의 발자국은 남학신 자국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지로는 전통 옷을 입고 있다. 게다가 그들 형제 집안에 말썽이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깨를 들썩이며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로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렇게 버럭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지로로구만. 형사가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극도로 긴장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더니 지로는 더 새파랗게 질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 화승총은 당신 거죠? 형사는 책상 위에 엽총을 가리켰다. 그것을 본 지로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형사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세를 몰았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지로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대답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실례지만 당신들은 친형제겠지요? 그렇게 묻는 형사의 얼굴에 비꼬는 듯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런저런 신문이 이어졌고 경찰 의회 시체 검사, 방 안팎의 현장 조사도 있었는데 결국 지로는 그 자리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그날 저녁 다치바나와 나는 같은 호텔의 한 객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시체 수습과 잡다한 일 처리를 위해서 호텔에 남은 것이다. 한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온 거야? 먼저 내가 입을 열었다. 평소 탐정광인 다치바나가 이런 사건을 만나 한가로이 지낼 리가 없었다. 긴 시간 보이지 않은 걸 보면 그 사이에 무언가 진상을 파헤칠 단서를 잡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서
동분서주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다치바나의 탐정담을 들으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갔다. 하지만 내가 다치바나에게서 명탐정 같은 활약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이런 뻔한 살인사건을 탐정광인 다치바나가 얼마나 무게를 잡으며 설명할 것인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다치바나는 갑자기 그 큰 입을 벌리며 아하하하 하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여우에 홀린 듯이 멍하니 다치바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촌뜨기 형사치고는 바쁘게 종종거리면서 조사를 하는 모양이기는 한데 이 사건은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촌뜨기 형사에게는 너무 단순한 모양이야. 그래, 뭐 심하게 단순한 사건이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다치바나가 계속해서 말을 이으려는 순간 다치바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촌뜨기 형사가 사환의 안내를 받아 불속 우리를 찾아왔다. 아까는 실례했소.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입니다. 형사가 인사를 했다. 저 지로가 자백을 하던가요? 내가 이렇게 묻자 형사는 불쾌한 얼굴로 당신들한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하고 무시하듯 말했다. 그럼 무슨 볼일로 오셨나요? 당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형사가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다가오자 옆에서 다치바나가 한쪽 뺨에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리고 우쭐대는 듯한 웃음을 띄우며 형사에게 대답했다. 자세히 하고 말고 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욕적인 말이 형사를 화나게 만들었다. 뭐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형사 직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요. 조사하시는 거에 자유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죠? 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이 범인이 없으니까 범행을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치바나의 뜻밖의 말에 형사와 나는 펄쩍 뛰어오를 정도로 놀랐다. 범죄가 아니다. 그럼 자살이라 이 말인가요? 형사의 말투에는 애송이 주제에 건방진 소리 그만하라는 모욕의 느낌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물론 자살도 아닙니다. 그럼 과실사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재밌구만.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요. 과실사도 아니라. 그럼 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죽은 겁니까? 설마 당신은? 아니요. 저는 다만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타살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는데? 응? 무슨 소리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형사의 얼굴에는 아직도 다치바나를 깔보는 듯한 비웃음이 어려 있었다. 그 형사의 표정을 본 다치바나는 심사가 꼬였는지 형사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도 형사님은 영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내일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 그런 희한한 증거가 있다니 꼭 보고 싶군요. 그런데 왜 하필 내일입니까? 지금 보여주지.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좌우지간 내일 1시쯤에 이쪽으로 와주세요. 반드시 이해가 될 만한 증거를 보여드리죠. 설마 농담은 아니겠죠? 좋아요. 내일 오후 1시 그때 봅시다. 혹시 내일 비가 내리거나 조금이라도 흐리다면 못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흐리면 볼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화창하지 않으면 증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실 때 그 화승총을 꼭 가지고 와주세요. 참,
이 어찌나 조건이 까다로우신지. 그럼 내일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실례하죠. 형사는 일방적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더니 기분 나쁘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다. 형사가 나가자 다치바나는 나를 향해서 이 촌딱 같은 형사 자식, 이번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군 하고 중얼거렸다. 촌딱 같은 형사는 아니지만 다치바나의 연동이 워낙 뜻밖이라서 나도 그의 말을 의심했다. 다치바나가 말하는 증거란 대체 무엇일까? 야, 증거라니 대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질문을 하자 다치바나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 방 책상 위에 특이한 꽃병이 있었잖아. 그것이 바로 그 증거야. 꽃병? 다치바나의 말을 들어도 나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캐묻자니 자존심이 상했다. 그날 밤 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을 열어 바깥을 보다가 어둠 속에서 창 옆에 서 있는 수상한 사내를 보았다. 다음 날은 다행히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어제 그 형사는 순경 2명을 대동하고 약속대로 오후 1시 정각에 찾아왔다. 문제의 그 화승총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다치바나는 형사 뒤에서 따라오는 순경 하나를 보자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치고 웃으면서 어제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형사가 당황해서는 실은 이 호텔 안에 아직 범인이 숨어 있지 않나 해서 잠복을 시켜 놓았던 거요 하며 둘러대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젯밤 본 수상한 사내는 이 경찰이었던 모양이다. 한편 일동이 별관에 모이자 그 중에는 호텔 주인과 사환도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치바나는 방의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서 그 위의 물건들을 어제와 똑같이 배치했다. 형사에게 받은 화승총에는 준비한 탄환과 화약을 장전한 다음 표시해 두었던 원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꽃병과 꽃병 받침대도 이것에는 가장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다. 꽃병과 꽃병 받침대도 전에 있던 위치에 놓았다. 책상 위에 물건 배치가 어제와 똑같아지자 이번에는 책상 앞에 창을 표시해 둔 자리까지 열었다. 그런 다음 다치바나는 사환에게 뭐라고 귀띔을 했다. 사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가 잠시 뒤에 사람 크기의 볏짚 인형을 안고 돌아왔다. 조끼를 볼품없이 걸친 볏짚 인형이었다. 다치바나는 사환에게서 인형을 받아들자 어제의 하야시와 똑같은 자세로 방 모퉁이의 침대 위에 인형을 뉘었다. 준비가 다 끝나자 다치바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이 방의 배치는 사건이 있던 어제 당시와 무엇 하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물건의 위치에는 모두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저는 어제 하야시가 어떻게 살해를 당했는지, 아니 어떻게 가슴에 총을 맞았는지 그때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다치바나의 말에 일동은 모두 긴장했다. 그 전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제 판단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찰은 지로를 범인으로 여기는 모양인데요. 진상을 오인한 것입니다. 지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하야시 이치로를 살해한 범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로에게 혐의를 건 첫 번째 이유가 이 화승총이 그의 물건이기 때문인 모양인데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인간이라도 자신의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더군다나 그 총을 현장에 놓고 달아나는 덜 떨어진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지로가 무죄임을 입증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뜰에 있는 발자국인데 이 역시 정반대의 증거를 나타낼 뿐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실 일이겠지만 왕복 모두 같은 보폭인데다가 보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인간이 이렇게 차분하게 돌아갔을까요? 혹시나 해서 어제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만 어이없게도 이 호텔 뒷산에 사는 실성한 처녀가 뒤쪽에 울타리를 넘어 뜰에 숨어 들어왔던 흔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지로가 사건이 있던 시각에 때마침 자리를 비웠고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지로가 외출한 뒤 곧바로 2층에 투숙 중인 노 신사의 따님이 외출을 했고 이 따님은 지로와 거의 동시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사환에게서 들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로가 이미 경찰서에서 털어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쯤에서 다치바나는 말을 끊고 형사를 쳐다보았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다치바나의 추리를 긍정했다. 다치바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이치로와 지로가 친형제가 아니라는 점도 의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 모양인데요. 그건 이유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약 지로가 이치로에게 사리를 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굳이 사람 눈이 많은 호텔이라는 장소를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는 날마다 뒷산에서 사냥을 했으니까 혹시 해치울 작정이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운 나쁘게 누가 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런 장소라면 새든 짐승이든 뭐든 잡으려다가 깜빡 잘못해서 죽였다고 이 발뺌하는 길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가다 보면 어느 하나 지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도 지로가 살인범인가요? 다치바나의 유창한 화술과 훌륭한 추리력에는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서 나는 내심 그렇구나 하고 줄곧 맞장구를 쳤다. 다치바나는 말투를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화승총이 책상 위에 있는 데다가 이 사망자의 조끼가 화약으로 검게 탄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도 혹시 자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던 두 물건의 무서운 인과관계를 깨닫고 저는 곧바로 제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죠. 다음으로 발자국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범인이 있으리라는 추측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야시의 죽음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범인이 없는 타살 말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범인이 없는 타살? 그런 기묘한 일이 있단 말인가?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다치바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제 상상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야시는 어제 정오에 점심을 먹고 지로의 방에서 탄환이 장전된 화승총을 들고 이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기댄 채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문득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총을 책상 위에 놓은 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때 총의 개머리판이 마침 이 책꽂이 귀퉁이에 닿아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과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하야시는 습관이 된 낮잠을 자기 위해서 곧장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시 반쯤 돌발적으로 아주 무서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범인 없는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말하며 다치바나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자, 지금이 1시 28분입니다. 이제 1, 2분만 있으면 범인 없는 살인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책상 위의 화병을 주목해 주시죠. 사람들은 마술이라도 보는 기분으로 그 유리병에 12개의 눈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그때 내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렇다. 마술의 비밀을 안 것이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이것은 태양과 유리병이 벌인 참으로 희한한 살인사건이었다. 유리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태양광선을 받아 화염처럼 번쩍번쩍 빛을 냈고, 넘치도록 가득한 물을 채운 원형의 유리병을 관통한 태양광선은 한층 강렬해져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화승총 위에 무시무시한 저주의 초점을 만들기 시작했다. 초점은 태양의 이동과 함께 한 발 한 발 위치를 바꾸더니 이윽고 저마구 바로 위에 그 백열하는 빛을 던졌다. 그와 동시에 귀를 찢는 총성이 방 안 가득 메아리 쳤고, 총구에서는 하얀 연기가 자욱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침대로 옮겼다. 가슴에 총을 맞은 볏짚 인형이 참혹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